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봐야 되는 게요. 보세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딱 여기 NPM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들이 있는 거지요. 비판 이론들이 있는데, 이 비판 이론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블랙스버그 선언이 있었고요. 블랙스버그 선언. 자, 그리고 또, 그 샥터가 있었죠? 샥터의 시민제 창조론이 있었습니다. 시민제 창조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포스트 NPM 같은 것도 있다 그랬어요. 포스트 NPM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신공공 서비스론 하면은, 이건 이제 NPS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NPS 이렇게 되고요. 뉴 퍼블릭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판 이론들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판 이론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요거를 좀 이제 계승하면서도 NPM을 좀 계승하면서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신국정관리론 뉴 거버넌스가 됩니다. 뉴 거버넌스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그래갖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라는 말도 씁니다. 요거 이제 특징을 봤을 때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렇게 되고 요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신국정관리론인 거죠. 신국정관리론. 피터스 같은 학자 이런 사람 볼 거예요. 신국정관리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틀을 잡아내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이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시험에서 출제 빈도도 높고요. 잘 보셔야 돼요. 데나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뭘 이제 제시했느냐. 기존의 NPM이 너무 고객 중심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막 도구화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그래서 데나르트의 주장의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좀, 꼽아보자면은요. 일단은 말이에요. 정부는 말입니다. 정부는 뭐여야 되냐. 정부는 노젓기 아닙니다. 방향잡기 아니죠. 이 둘 다 아니라는 거야.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 어떤 정부냐면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이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시민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그걸 해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뭐 일방적으로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도 웃기고 그냥 정부가 더 나가서 막 노를 저어서 막 나를 따르라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게 아니라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시민은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고객이라고 하느냐 자꾸.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뭐다? 샥터의 어떤 생각도 다 계승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 시민은 그 자체로 시민은 소유주 이렇게 되는 거죠. 주권자,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또 얘기하냐면은 그 성과, 책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책임을 자꾸 이제 성과를 얼마나 냈냐 이런 걸로 보는데 이게 있잖아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네, 이 표현이 있을 거예요.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그냥 야 성과 어떻게 냈어? 투입 대비 산출 몇 개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전략적으로 해라. 전략적으로 사고하래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또 시험에서 얍삭구리하게 또 어떻게 나왔냐면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라고 했다. 진짜 나왔어. 그래서 그거 구분하셔야 돼. 사고할 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지, 사고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는, 타인을 존중해 가면서,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공공 서비스론 자체가요, 이제 사람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사람의 가치, 인권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매우 이제 중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 자, 사람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랬는데 요것에 이제 그래서 영향을 준 사상들이 좀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뭐 시민제 창조론 같은 것도 영향을 줬지만은 시민제 창조론 관련 있는 것들 보면 시민제 창조론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 구성주의. 각자의 선택의 결과들을 모아낸 것, 이것이 사회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구조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구조주의. 야,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적응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성주의. 각자가 선택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구성주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현상학, 얘도 어땠었어요? 개인에게 주목해 봤잖아요. 인간성의 회복. 그 현상학적인 어떤 흐름도 하나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이 있고요. 이 안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담론이론이에요. 담론이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파머라는 사람의 반관료제 이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학의 아주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핵심은 사람의 가치에 주목했다예요. 사람의 가치에 주목했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봉사하는 정부, 요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모더니즘 경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어떤 그 모더니즘적인 것은 항상 기준을 던져줘요. 기준을 딱 제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 근대인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근대적이지 못한 사람이 낙오된 사람이죠. 이런 식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 사람을 갖다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갖다 끼워 넣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이 사회의 어떤 그 부속물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좀 이렇게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몰개성화 이런 것들이 있고, 비정의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해요. 그리고 이 근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관료제예요. 근대의 가장 큰 발명품이 어쩌면 관료제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어떤 조직 관리 이론을 만들어내서 기존에 없었던 세상을 창출해낸 건 정말 사실이죠. 그리고 인류가 가보지 않았던 엄청난 스케일의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기여를 한 바예요. 그런데 이제 지쳤다, 좀 사람에 주목해보자 라고 하는 이 경향성이 나타나면서 모더니즘 그 이후죠. 탈모더니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같이 합쳐서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머 같은 사람의 반관료제 이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반관료제 이론, 이게 참 행정학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경향은요, 막 예술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또 장난 아니게 또 이제 기능을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90년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나요? 거의 2000년 넘어와서 또 태어나고 그러신 분도 있죠. 근데 90년대에 저는 한참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데를 거의 휩쓸어. 장난 아니에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유행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해체예요, 해체.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해체야, 해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모더니즘적인 틀 있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영역 규정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탈영역화 해야 되는 거야. 응? 해체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구조를 해체하고 탈영역화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하라 그랬어요. 상상, 새로운 것들을 상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여기에 구성원들을 어떤 막 그 수단으로 자꾸 여기지 말고, 근대화 이러면은 이 경제 뭐 성장의 역군 뭐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그 옛날에 교과서에는요 앞에 뭐도 있었는지 알아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실려 있었어. 국정교과서 시절. 그 국민교육헌장이 실렸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난 거야. 뭐 의미부여를 자꾸 해. 그냥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뭔 의미부여가 필요해? 아빠 엄마가 좋아했나 보지. 그래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심지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니. 나는 민족 중흥의 도구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근대적 정신이에요. 근대적 정신. 내가 뭔가 사회에 기여해야 돼 라는 이 당위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나의 선택일 수 있는 거고 가치 있는 일로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강요돼서는 안 되죠. 강요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막 강요되는 사회.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도구로 취급하고, 아까 말했던 산업의 역군. 뭔 산업의 역군이야. 나 돈 벌어먹고 사는 거야.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약관계 맺는 거지. 자꾸 거기다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쁜 말들은 아닌데 그렇게 엮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그 규정당하는 거예요. 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 규정을 당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갖다 여러분들도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 수준이 높아갖고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졌다. 내가 자원이야. 휴먼 리소스. 자원이에요, 자원. 이렇게 취급받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와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한 자각. 이런 게 와가지고 여기서는요, 이런 표현도 써요. 도덕적 타자. 상대방을 대할 때 도덕성을 갖춘 인격체로 대해라. 저 인건비 얼마짜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어떤 뭐 인력 뭐 이런 아까 뭐 역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도덕적 타자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존중해라. 담론 이론이, 그래서 이제 담론 이론 같은 경우에는 폭스나 밀러 같은 사람인데, 폭스 밀러가 담론 이론 얘기했는데, 이 담론 이론은 또 뭐냐? 담론 이론은 아니 그 뭐랄까 당위적인 목표 이런 것들 제시하지 말고 뭐 그 전에 있었던 효율성의 추구 이러지 말고, 또 그 전에 보면은 뭐 또 다른 가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회자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론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담아내는 이야기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공공 서비스론이 왜 이런 걸 끌어다 쓰냐면,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봤을 때 담론이라는 게, 담론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봉사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봉사하는 정부다.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게 화두로 이렇게 딱 등장을 했던 게 또 90년대 모습인데, 그게 아까 예술 장르에 많이 퍼졌다 그랬잖아요. 예술 장르에 퍼졌는데, 그래서 어떤 줄 알아요? 맥락이 없어. 그래서 또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어요, 이때. 맥락이 없어. 분명히 90년대면 우리 사회 모순이 아직 많은 시절이에요. 지금도 뭐 물론 모순이 많겠지만 그때는 더 심했겠죠. 모순이 아주 많은 사회인데, 차별도 많고 착취와 억압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민주화가 됐다라고는 하지만은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 그런 속에 있는데, 자꾸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이 나타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좀 잘 아냐면, 제가 이제 제가 이래봬도 문학소년이기 때문에 국문과에 가가지고 수업들을 막 가서 들어서 전공 수업들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하는 거예요. 제가 맡았던 게 그 사조, 문학 장르 사조를 다 같이 발표하는데, 제가 읽고 발표해야 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어. 이 사람이 최유라인가? 맞나? 정유라? 미안합니다. 최유라 방송인이구나. 정유라 사건 때
입시 비리로 걸려서 2대에서 구속된 사람이 하나 있어. 게임 시나리오 작가라고. 그 대학 교수 겸. 이분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옛날에. 필명은 좀 다른데 원래 이름하고. 그래서 이분 원래 이름도 난 알고 있었어. 왜냐면 90년대 때 그런 수업을 듣고 제가 그거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분 알고 이분 작품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분 작품 읽었는데 결론이 없어. 뒤에 가면 맥락이 없고 주인공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 정말 낯설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꼭 어떤 뭐 사회 기준에 내가 부합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타이밍에서는 다 같이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막 다르게 행동해. 이상해. 어떤 막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게 없어. 그런 식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냥 이거를. 근데 이분 거가 영화화된 것도 있었다. 사극 같은 게. 그거는 꼭 포스트 모더니즘 쪽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원한 제국이라고, 그 영화가 좀 유명한데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말고도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을 가는 작가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께 영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 느낌이 좀 오나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라는 거야. 각자가 선택하는 것들을 네가 뭔데 함부로 평가해. 그 이런 분위기.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인간성의 회복, 인간 존중이다 이거지. 이런 경향성들이 요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지금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맨 아래쪽에 와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관료들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소유주인 시민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관료가 소유주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행정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관료는 시민과 지역 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 중재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등 효율성 대신 시민 모두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공공관리론의 반작용으로 나타났고, 효율성 같은 거, 대응성 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료의 권력이 너무 강화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복잡한 미래사회, 앞으로의 이 사회변동의 추세로 봤을 때는 더 이상은 정부가 방향 잡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론적 토대에 보면은 인본주의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시민사회 모델,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이런 모델로 만들어졌고, 신제도주의나 공동체주의 같은 것도 있지만 담론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새로운 행정 이론에 이제 입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데나르트는 그래갖고요. 자, 뭐라고 했냐? 자, 한번 봐보세요. 시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정부, 이렇게 돼 있죠? 봉사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나왔죠?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책임은 복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해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의 다원성이 있고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라. 인간 존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의 중시, 이런 것들을 기본 원리로 제시했다. 그래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한계가 좀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랬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질문 던지고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흐름을 좀 잘 잡아내시고 탈신공공관리론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자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통치 역량의 강화, 이게요, 기업가적 정복을 했을 때 권한을 자꾸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민간한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통치 역량의 강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통치 역량의 강화, 스스로의 어떤 행정 관료의 통치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재집권화와 재규제,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재집권화와 재규제가 핵심이 됩니다. 포스트 NPM, 요거는 이제 재집권화, 권한을 너무 줄여놨다. 그리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 왜 필요하다. 규제가 그럼 옛날에 괜히 만들어졌겠냐. 그러니까 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다시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재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밑에 보면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탈관료제를 반대한 건 아닌데, 그런데 관료제도 장점이 있다.
관료 장점도 승계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만큼의 탈관료제가 결합돼야지 무조건 관료제를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국정관리론이 나옵니다. 신국정관리론으로 가봅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는 NPM을 무조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NPM을 좀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여기를 보면 정부는 정부대로 역할을 해라. 요게 좀 차이죠. 그렇지만은 시장도 분명히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걸 추가했죠. 시민사회도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 이 뉴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NPM을 비판적으로 이제 계승한 면도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비판 이론의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3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공공서비스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뉴 거버넌스 이론. 예,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관련한 학자가 크게 이제 두 학자가 있어요. 두 학자가 있는데 로즈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피터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피터스 이렇게 나눠질 텐데 로즈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뭘 제시했냐면 로즈는 good governance라는 개념을 얘기해요. good governance. 근데 로즈의 생각을 좀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유엔의 의뢰를 받아갖고 유엔 차원에서 이제 개도국들을 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나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 돈이 새버릴 테니까. 그래서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로즈 같은 이제 큰 학자한테 의뢰를 한 것이에요. 의뢰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학자입니다. 로즈. 영국 사람이고요. 뒤에 가서도 몇 차례 나와요. 근데 이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다. 그 로즈가 이제 얘기하기로 요게 이런 어떤 그 신공공 관리적인 면이 있어야 된대. 정부가. 예, 그래야지 정부가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성을 갖는 정부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한 발 더 나가서 굿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굿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참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사회 구조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거기다가 지원해 줘봐야 독재 정권 밑구녕에다가 독재 자금대 주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는 국가를 지원해라. 이렇게 제기하는 속에서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렇게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로즈. 자, 그리고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요. 피터스는 관료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피터스도 관료제를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피터스가 관료제를 어떤 측면으로 비판했는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피터스가 관료제를 비판했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관료제가 독점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비판을 다시 해요. 독점성을 갖고 있다는 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를 극복하고 신국정관리에 해당되는 정부 모형을 제시하는 거죠. 각각 신국정관리 모형. 이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독점성에 이 비판하면서 그래서 어떤 정부가 돼야 되냐면 시장적 정부 모형이 형성돼야 된다고 본 거예요. 시장적 정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적 정부 모형이다. 그래갖고 시장적 정부 모형이라 함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있잖아요. 경쟁하고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고. 다양한 상품 만들어내고 그거 해야 된다. 근데 정부가 완전 시장화되긴 어렵지만은 민간한테 줄 건 주고 정부에 남겨있더라도 민간하고 경쟁하고 아니면은 안에서 경쟁을 유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고 독점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집권성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한 군데로 몰려있다. 이게 피라미드 조직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쫙 몰려있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집권성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집권성을 극복해 줘야 돼. 그 집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참여적 정부 모형이라는 걸 얘기해요. 참여적 정부 모형이다. 참여적 정부 모형이니까
이게 이제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적인 참여 기회가 있어야 돼. 조직 내부 구성원들도요, 이들 사이에서 뭐가 필요해요? 이들 사이에서, 이 조직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뭐냐면은요, 이게 뭐 직급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직급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여기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조직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윗사람 혼자서 결정하는 게 항상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이제 사고 능력이라는 것도 자기의 경험 세계나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 선호하는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다 같이 결정하는 게 나아. 혼자 결정해야 될 때가 있긴 있죠. 그런 거는 국가적 위기 뭐 이런 게 오면 그때는 좀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나눠지는 것보다는 집권화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어떤 한쪽 방향을 빨리 결정해가지고 그 결정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의사결정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다 같이 모여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론에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업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겁니다. 윗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려고 다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다 봐. 다 쳐다보고 자기가 선호하는 거 이런 걸 막 골라버려. 근데 막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걸 골라. 그럼 자기가 구닥다리가 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감성으로 이거를 찾아내면은 오늘날의 시대적인 이 어떤 변화에 부응을 못해. 그런데 자기는 이게 좋다는 거지. 자기가 지위 권력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관료제가 그 병폐가 진짜 심해요. 여러분들이 가봐요. 민간기업체요? 민간기업체는 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아. 이걸 알아서. 근데 가봐요. 저는 이 공무원 조직에 의전 따지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사라지기 힘들다고 봐요. 공무원 가보면요, 의전을 엄청 따질 거야. 의전. 의전이라는 말 알아요? 의전이 뭐냐면요, 어떤 형식인데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식순 같은 거 막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리 배치 같은 거 할 때도 위아래 관계가 철저해야 돼. 그래서 탁탁탁탁 자리 배치도요, 그게 다 순번이 있답니다. 그런 걸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왜 있잖아요, 찝차. 제가 이제 운전병 출신인데 갔는데, 그 운전병이 운전하는 게 왜 군인 차량에서도 높은 양반들은 승용차도 타고 다녀. 6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승용차 타는데 그때는 제일 상석이 어디 같아요? 뒷자리 오른쪽. 여기 제일 상석이야. 근데 찝차는 조수석이 상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그 조수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승용차에. 거기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계급순으로 앉아야 돼, 이렇게 다. 계급순으로. 근데 제 친구 얘기 들었더니 자기네 부대에서, 얘는 뭐 사령부 뭐 이런 게 큰 데 있었는데, 아니야, 거의 공군본부 이런 데서 뭐 들었다는 얘기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별자리들이 많아. 별자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요, 어떤 이제 초보 운전병이 와가지고 승용차 운전을 딱 맡은 거야, 이제. 그 별이 2개? 뭐 이렇게 되는 사람 차를 맡았는데, 군대 가보면 별 단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해. 야, 근데 처음이니까 잘해야 되는데 의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탁 가가지고 자기가 모셔야 될 사람이 딱 나오면 내려가지고 탁 가가지고 뒷문을 딱 열어줘야 돼. 그거 앞으로 가면 안 돼. 또 차 본네트 있는데 앞으로 뛰어다니고 그런 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아야 될 존재지, 몸종 같은 존재. 그래서 시선이 마주칠 수 있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다녀야 돼요. 뒤로. 차 뒤로. 그래서 뒤로 막 뛰어가서 차 문을 딱 열고 탁 이렇게 기다렸다가 탁 타면 문을 탁 닫아주고 뒤로 또 돌아야지. 뒤로 딱 돌아서 운전석에 딱 앉아서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얘가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순서를 막 외웠대. 순서를 외우고서 차가 있으면 이 차 뒤로 이렇게 잘 돌아가가지고 문을 열어드리고 탁 탔어. 탁 앉는 문을 탁 닫았어. 그러고서 빨리 이제 잘했다. 여기 안도가 일단 됐죠. 사람을 다 앉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뛰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요 뒷문을 열고 앉았대. 그래가지고 탁 앉았는데 운전석에 앉은 게 아니라
탁 앉았는데 그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앉았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거. 얼굴을 딱 마주봤는데 너 뭐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운전하고 갔더니 일화가 운전병 사회에서 또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면 저 의전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저 격식이 많으니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머리에다가 막 이것저것 심어 놓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삑사리가 하나 난 거예요. 하나 잘했다고 이제 안도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긴장이 좀 풀어졌다 해야 되나? 이게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보면은요 자기네 조직의 보스가 앉는 자리, 누가 앉는 자리 다 정해져 있고, 대통령하고 행사한다 그럼 뭐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아야 된다 해서부터 다 있어. 그게 번호 다 정해져 있고, 딱 들어갈 때 여기 앉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 다 배정돼 있어. 거기 가서 앉으라 그래. 이게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대통령 자리 정도는 비워줘야지. 그거는 우리가 뭐 그 대통령 경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대통령 얼굴도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보이는데 딱 앉아가지고 딱, 그죠?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거기 참여자들이 다 위아래 관계를 따져가지고 앉아야 되나? 이게 이 요식적인 게 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서열관계, 직권성. 이런 분위기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 생각을 진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의사결정하는데 윗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를 먼저 따지지 않을까? 야, 우리 보스의 성격상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생각해 놨다가 탁 들어갔는데 이거가 괜찮지 않나? 그럼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망가지는 거야, 이게. 또 다른 사례로요, 개그 콘서트 제가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생겼을 때부터 요즘엔 좀 재미가 좀 덜해가지고 좀 덜 본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러긴 한데, 이 개그 콘서트가 망한 원인이 뭐냐 그랬는데,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검사를 받는데요. 나와가지고 이거를 있잖아요, 딱 자기네 그 할 거를 PD 앞에서 먼저 해본대. 그 PD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래. 근데 그러다 터진 것들이 있대요. 옛날에 보면 대학로 극장에서 막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개그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대. 의외로 터지는 거. 그걸 가서 PD 앞에 보여준 PD가 어디가 웃긴 거니? 이렇게. 그런데 그럴 때 대화가 서로 돼서 이거 대학로 현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그게 이제 잘 됐대요. 그 대표적인 게 맞박이래, 맞박이. 이 맞박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다는 걸.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고 지쳐가면서 이제 그걸 애드립 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게 초등학생용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데 어른도 보고 참 어이없어서 웃기도 하지만은 이 초등학생용이라고,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있잖아, PD 앞에 가가지고, PD는 이 시험관 입장에 딱 있는 거잖아. 잘하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데, 애가 와서 막 자기 이마를 치면서 이렇게 하면 야 꺼져 이렇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PDM이 세졌대. 정말 세졌대. 이 개그맨들이 신인급으로 바뀌고 점점, 그러면서 PD가 더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PD 앞에서 검사받을 때 PD가 혼자 결정하더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PD 마음에 드는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대중의 그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PD 머리로 어떻게 다 판단합니까? 지 머리로. 지 좋아하는 개그 코드로 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어지는 코너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KBS다 보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야 욕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소재에도 제한이 많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뭐 소재 제한이 없었나?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포인트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이 포인트. 이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되면 요즘 세상에는 이 고객 지향이 아니잖아요. 이거 망하게 돼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코빅이 어디가 웃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나 보다, 이제 지금 20대 정서랑은 다른가 보다, 저게 웃기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PD라고 생각해봐요. 뭐 왜 웃겨 그게? 야 억지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에서는
여기 구성원들이 다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자기 생각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공 요인이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경직성이 있어요. 이거는 조직의 경직성 같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왜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60살까지 가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야. 그게. 야,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 이게. 조직을 한번 만들면 조직을 변경하기도 어렵고 사람 구성을 바꿀 수도 없고 와, 미치네 이거. 경직돼 있다. 근데 그것이 21세기에 안 맞아요. 인천공항공사에 왜 그거 정규직화 해준다고 막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왜 시험도 안 봤는데 뽑아주냐 분노하고 저는 그거는 저는 100% 반박할 수 있어요. 그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제가 평등 얘기할 때 해줬잖아. 살짝.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안타까움이 녹아나는 것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논리가 되게 뭐 타당하진 않아. 근데 그만큼 힘들다. 20대가 지금 갈 데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만 중요하다.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생각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되게 안타깝고 기성세대들이 미안해해야 한다. 청년들한테. 지들이 취업할 때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었어. 저 취업할 땐 그러진 않았고 저 취업할 때 IMF 이후 그래서 붙었던 애들도 잘리고 막 이렇게 아이고 미안한데 같이 못하게 됐어요. 진짜 붙었는데 그런 경우도 많고 저도 그랬는데 저보다 더 윗세대도 있잖아요. 그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세대들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나 좀 해볼까? 뭐 변호사 시험이나 도전해볼까? 뭐 안 되면 취업하지 뭐. 이런 분위기랄까? 실제 대학에 대기업들이 원서 들고 와서 뿌리고 다녔으니까 우리 회사 오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 내지 중반쯤? 90년대 후반에 IMF 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중반에 그런 일들이 있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팽창.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팽창하니까 지금보다 수준이 훨씬 낮은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청년들은 그래도 걱정이 크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 기사를 누가 캡처한 걸 봤더니 9시 뉴스인데 뭐라고 된 줄 알아요? 여기에 앵커가 앉아있잖아. 여기 멘트가 뭔 줄 알아요? 취업 대란, 좁은 취업문, 경쟁률 4대 1에 육박할 듯. 이게 4대 1이면은 야 이렇게 널널한 데가 어디 있어 요즘에 보면 4대 1에 육박할 듯. 이게 90년대 뉴스 꼭지. 그러니 요즘 청년들한테 기성세대가 미안해야 되는데 이놈의 기성세대 놈들이 청년들 야 니네 스펙 쌓아야 되지? 우리 회사에서 인턴 시켜줄게. 와 내가 기회 줄게. 와서 일해. 월급은 없다. 이지랄들하고. 나쁜 놈들이야 정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나이만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게 나이만 들은 거야. 지들이 누렸던 그 시대의 호사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아우 요즘에 지들 살기 힘들다고. 청년들 착취하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저는 그건 되게 강분합니다. 되게 강분하는데 사람을 움직이면 항상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원칙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꾸 착취하기 시작하면 그게 돌아 우리들을 스스로를 다 착취하고 우리들이 사람이 다 도구화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 그 얘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게 인천공항공사를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국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의지 좋은 의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는 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데 앞으로 세상에 정규직이 맞는가? 정규직은 굉장히 경직되잖아요. 경직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조직이. 비정규직을 차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 일단 되게 중요하고 개인이 회사를 다녀야지만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이게 아니면 돼. 그게 아닌 사회가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가 거기서 그만두고 잠깐 쉴 때 굶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국가 시스템? 복지국가들이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유럽의 국가들이. 그런 거를 만들 생각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정부도.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실업보험 가입하게 하겠다. 이거 전국민 실업보험 시대 열겠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어디 일하다가 내가 그만뒀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다음번 나아갈 수 있는 걸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국가 알아요, 지금. 알면서도 너무 차별이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했구나. 이해는 됐어요. 이제 이해는 됐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규직을 늘리는 건 대안은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앞으로 시대는. 개인도 마찬가지야. 한 직장에서 몇십 년을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 스펙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 나중에 가서 딴 일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40 몇 살 때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 어디서 만나? 다 치킨집 차리는 거죠. 야, 너는 국내 치킨이냐? 야, 나는 올리브유에 튀겨. 막 이러면서. 다 치킨집이야. 옛날에 그 두식 한번 나왔잖아요. 공부해서 문과 간에, 이과 간에, 뭐 안에 해서 다 하다가 40 몇 살 때 되니까 다 치킨집.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 분야를 계속 개척해서 이것이 나이가 60이 넘어도 써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개인도.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회사만 다니고 거기에서 뭐 파는 물건이나 팔다가 딱 세상에 나오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바람직한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지, 일단은. 그죠? 60살까지 보장. 근데 여기서 메시지를 여러분들 얻으려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러 일을 시켜주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그 일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한 3년에 한 번은 돌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야가 됐건 여기에서 뭔가 작은 혁신이라도 시도해보세요, 항상. 아주 작은 혁신.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 우리 사무실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러면 쓰레기통의 위치를 바꿔볼까? 이것도 좋아. 그거 혁신이에요. 그런 게 혁신이에요.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여기 길바닥에다 막 뭐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통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구조적으로 뭐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걸 해결해 주면 돼. 길바닥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 이런다고 버리던 놈이 안 버리지 않아. 안 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 게 혁신이에요. 작은 혁신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러면 60살이 될 때쯤 이게 막 쌓이면 퇴직한 다음에도 인생 이모작 해야 되잖아요. 일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일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만큼 쌓아서 나와야 돼. 그 생각을 하고 다니세요. 60살까지는 안정적으로 있더라도. 어쨌건 조직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부가 너무 경직적이지. 정부가 가장 경직적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신축적 정부 모형이에요. 신축적 정부 모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요, 독점성, 직권성, 경직성에다가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이 엄격한 내부 규율이 있다는 거거든요. 엄격한 규율. 아까 그 이거 싫다고 저기 사명지향적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 오스본 게블러 얘기했던 정부 재창조론 때. 그러니까 너무 규범에 얽매인다 이거야. 규범에. 그래서 그걸 깨라. 형식주의, 레드테이프 이런 형식주의를 깨고, 그리고 뭐로 가라? 사명.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야지. 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못하게 하네. 이건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사명지향적 정부라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자고 했냐면요, 탈내부 규제예요.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이다. 이렇게 갑니다. 탈내부 규제 정부 모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름을요, 이 원인들하고 연결해서 꼭 외워두셔야 돼. 연결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요 정부 모형은 관료제의 어떤 점이 문제여서 요 새로운 저 모형을 제시한 것인지, 이런 것들 연계 해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피터스.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유주의적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담겨 있어. 능률성, 효율성 추구하고 뭐 이런 것부터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담아내면서도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또 이제 언급한 게 이쪽의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서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되려면요, 거버넌스가 되려면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여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참 막 경제 성장하고 개발하고 그럴 때는 그냥 캐피탈이야. 그냥 캐피탈, 그냥 자본, 진짜 돈.
이게 이제 미천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 자본이에요.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소셜 캐피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뭐 이런 사람, 후쿠야마, 일본계 학자겠죠. 후쿠야마. 뭐 아니면 로버트 퍼트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퍼트넘을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먼저요, 신뢰라고 해요. 신뢰. 믿음이죠. 믿음. 신뢰. 우리끼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 그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신뢰예요. 카페 같은데 나 갑자기 배가 아파. 이 똥 때리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 자리도 지켜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내 가방을 여기다 올려놓고 가도 아무도 들고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게 신뢰잖아요. 그렇죠? 부천시 의회 의장, 미안합니다. 이 부천에 사신 분들이 또 이거 볼지도 모르는데, 근데 부천시를 제가 욕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 개인의 일탈인데, 그 사람이 말이야, 남이 놓고 간 돈, 흘리고 간 돈을 쓱싹 가져간 것이 왜 이렇게 지탄받는 거죠? 왜 지탄받는 거야? 나 흘린 놈이 잘못한 거 아니야? 왜 현금을 기껏 찾아놓고 거기다 놓고 가? 그것도 뭐 말이 안 되잖아. 좀 웃기지도 않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쉽지만은 그 사람의 실수를, 그죠? 다른 사람이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실수한 거를 보완해줘야지.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보면서 옛날 제가 전주역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6만 원쯤을 제가 주워서 맛있는 거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잃어버린 분께 죄송하다. 그때 막 마음에 이게 견물생심이 생겨가지고, 이 현금은 갖다가 내가 영무원한테 줘도 자기들이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 야, 발견한 거는 내 능력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 누군가한테 되게 소중한 돈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몇만 원 정도 흘린 거는 주워서 서로 쓰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야, 그거 없다고 죽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몇십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정도 돈이면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보편적인 정서상. 그렇죠?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하나 뭐 이거 주워 간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그죠? 우리가 막 지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인인데다가 그래서야 되냐? 그리고 그건 뭐 한 70 몇만 원, 8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 웃기지 않냐? 그거는 주인 찾아줘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준이. 그 사람이 깨트린 건 이거예요. 신뢰. 내가 어디다가 뭐를 실수로 흘리고 와도 이거를 나한테 찾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잃어버린 데 딱 가보면 그 자리에 잘 찾아가라 딱 누가 올려놓는다든가,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 정도 돈이면은 그 은행 ATM 기계 앞에서 그랬다 그랬으니까 ATM 기계에 거기 전화번호지, 긴급번호. 전화 걸어서 얘기해줘도 돼. 그래도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주운 것도 아니고. 이게요, 그 신뢰 부분이 이거 큰 거다. 사회자본.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높은 편이에요. 제가 외국은 못 나가 보니까, 지금이라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돈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국에 기행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고, 제가 다음 쌍에 태어나면은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PD를 하려고. 근데 나 저 길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준비해서 저 방향으로 갈 걸 그랬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부러워하는데 제 이제 개인의 취향인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요, 그런 프로그램 뭐 등등등 뭐 여행 관련된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를 봐도 다 자기 소지품에 대해서 되게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 소지품을 내가 간수해야지, 조금만 한눈 팔면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 사회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회 자본이 매우 약한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려고 해봐요. 거래가 쉽겠어?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스가 2000년대 중반쯤에 나라가 한번 폭 망했어요. 그때 그리스가 난리가 한번 났는데, 그 이후에 그리스가요, 현금 이외에는 취급을 안 해준대요, 상점에서. 그럼 그 사회 구성원들끼리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국가 시스템도 붕괴된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회는 회복 못합니다. 응?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제 자전거를 어떤 애가 훔쳐갔어. 자전거를 수리해놨더니 팍 이렇게 땡겨가지고 저 번호키를 부셔서 갖고 왔는데 이 얘기는 해만 했나? 안 했나? 저기 뭐죠? 근데 내가 얘를 잡으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애가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애가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꼭 잡아줬으면 좋겠더라고. 이 신뢰, 사회자본의 문제예요, 이게. 남의 거를 그냥 내가 잠깐 나 필요 썼어.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집 밖에다 자전거를 못 내놓잖아. 그 다음부터는 집 밖에서 자전거를 안 내놔요. 그러니까 얘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자기가 그냥 자전거 하나 가져갔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저 관리사무소에서도 의지가 없고 경찰한테 알려봤는데도 안 되던데요. 나한테 미리 그렇게 얘기해주고 경찰에 얘기해도 안 될 거다. 잡으려면 왜 못 잡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맘먹고 잡으면 CCTV로 이렇게 쭉 다 해가지고 그 사람 동선 바로 찾아내. 그런데 의지가 없지. 의지가 없어. 제 자전거가 뭐 10몇만 원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찾아봐야 뭐해.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경찰력 낭비 아니야. 경찰들이 가끔 그 문제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에이 그런 거는 못 잡아요. 아이 증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워낙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잡다구리 한 건 줄 알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사회적 자본이 깨져. 근데 이런 것들 자꾸 찾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얘기한 게요. 규범이었어요. 규범. 사회 규범. 사회 규범이 엄격해야 된다는 게 퍼트넘의 생각이에요. 퍼트넘의 생각. 이게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됐으려면 규범 체계가 엄격해야 된다. 이 신뢰를 깨트리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응징해야 돼요. 철저히. 그래야 이 사회의 신뢰가 유지돼요. 이렇게 되면 서로 거래할 때에도 거래 비용도 줄어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전장치를 막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으로 온라인 거래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런 사고가 많았어요. 어떤 물건을 신청했는데 오고 있대 나한테. 받아봤더니 벽돌이야. 이런 거. 돈은 내가 싸줬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크로 기술이 생겼죠. 에스크로 기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내가 입금을 해야 되죠. 입금을 해놓으면 그게 물건 파는 사람한테 안 가. 일단은 그 업체, 소셜 커머스 업체가 쥐고 있어. 쥐고 있다가 물건을 내가 발송을 받았어.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물건 잘 받았어요 라고 클릭을 해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야 돼. 그게 지나야지 그 중간 업체가 소셜 커머스 업체가 가지고 있던 돈을 공급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생기니까 돈도 바로바로 유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셜 커머스 업체도 끼기 때문에 어때요? 쿠팡도 돈 벌을 거 아니야. 이런 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해 오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다 같이 서로가 주체로서 참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저는 사회자본이 형성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교재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 전개 끝이야. 끝이고 거기다가 이제 곁가지 이론들이 좀 있어요. 그 몇 가지 그냥 살짝 언급해 주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이제 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 행정 가치, 행정 이념, 행정이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뵙죠. 네.